안녕하세요. 푸근한 한의사 김우현입니다. 살이 안 찌는 분들은 본인이 왜 살이 안 찌는가에 대한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이 숙제를 평생 풀지 못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겁니다. 만약 자녀 중에서 나를 닮아 저체중인 아이가 있다면 유전을 탓하기보다는 그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살이 안 찌는 체질을 4가지 유형별로 분석하였습니다.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른 사람의 가장 전형적인 유형은 식사량 자체가 적고 소화가 잘 안되는 분들입니다. 간혹 비만이었다가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면서 그 후로 본의 아니게 식사량이 줄고 살이 안 찐다고 하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음식 자체를 잘 먹지 못하거나 수시로 소화가 안되는 분들은 타고난 체질에 의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유전인 것이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위장의 크기가 작거나 위하수 또는 위무력증이 있거나 소화기관 전체가 기능적으로 약한 경량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고난 걸 무슨 수로 개선할 수 있는가 반문하실 겁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식사량은 적게 자주 양보다는 질을 우선하고 음식에 대한 호기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 유형에게 많이 먹어라,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어라, 고기나 우유도 많이 먹어라 라는 식의 말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편식이 뭐가 나쁘냐고 하시겠지만 이분들은 건강한 편식을 해야 합니다. 건강한 편식이란 가공식품, 가공양념을 줄이고 친환경 식단을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친환경 식단이라도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현미보다는 백미, 껍질을 깎은 과일을 권유하는데 그 이유는 영양소 면에서는 비효율적이어도 칼로리와 소화 흡수 면에서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현미나 백미나 칼로리가 같다고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칼로리가 같더라도 당뇨가 없다면 GI 지수가 높은 백미가 소화 흡수가 잘 됩니다. 현미의 영양소가 95%여서 저는 현미를 권장하는 한의사이지만 살찌는 것에 관해서만큼은 백미를 권장합니다. 이 유형은 입이 짧은데 입이 짧다고 하는 것은 음식에 대한 호기심이 적은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식욕은 성욕과 함께 본능적인 욕구여서 스스로 컨트롤하지 않으면 평생 초딩 입맛으로 살게 됩니다. 건강한 편식에 대한 호기심과 의지를 가지고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식사량과 무관하게 음식을 아주 맛깔나게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입맛이 없는 사람은 그런 분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긴장 불안과 같은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입맛을 잃거나 배탈이 나는 유형입니다. 이것을 스트레스형이라고 분류하겠습니다. 어린이는 전형적인 유형이 가장 많고 어른이 되면 점점 스트레스형의 비중이 높아집니다. 동양인은 전형적인 유형이 더 많고 서구인들은 스트레스형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서구화되면서 스트레스형이 많아졌습니다. 사실 살이 안 찌는 이유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유형별 분석을 해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유형별로 딱딱 떨어지게 분류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전형적인 유형과 스트레스형이 섞여있는 혼합형이 가장 많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속이 안 좋을 때 음식 자체에 대한 반응인지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환자를 치료할 때 이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살이 안 찌는 문제만이 아니라 식욕부진, 복통, 체증, 속 울렁거림, 구토, 변비, 설사, 과민성장 증후군 등 소화기 증상을 치료할 때 음식과 스트레스는 병의 중요한 원인이자 진단 기준이 됩니다. 살이 안 찌는 분들 중에는 체질적인 긴장형도 많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아닌데 평소 기질적으로 과긴장 또는 불안 심리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위와 장은 자율신경에 의해 평활근이 운동을 하는데요. 긴장을 잘 하거나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이 평활근의 운동이 느려지면서 음식을 먹고 싶은 생각이 싹 없어지고 소화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유형의 마른 체형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물만 먹어도 체하고 밥을 3숟가락만 먹어도 더 이상 안 넘어가고 밥 먹다가도 화장실을 들락거리니 살이 찔 겨를이 없습니다. 내과에서는 신경성 위장질환에 관한 치료법이 거의 없지만 한의원에서는 동의보감에 이미 치료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저는 멘탈 트레이닝을 권유합니다. 40대까지는 자신의 힘만 믿고 인생을 달린다면 50대 이후에는 숱한 시행착오를 통해 삶의 지혜를 터득하는데요. 불안 긴장이 많은 분이라면 현재의 자신에 대한 자존감 훈련을, 일 중독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분이라면 쉼 훈련을 권유합니다.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음식을 마주할 때마다 이 한 끼만큼은 맛있게 즐겁게 먹겠다는 자기 암시도 정말 중요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어른에 비해 신진대사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 이유는 성장기여서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 대사 요구량이 높아서입니다. 쉽게 말해 성장 발육이 좋은 소아청소년은 기초대사량, 활동대사량, 소화대사량이 모두 왕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른보다 소아청소년의 식사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도 아닙니다. 원래 에너지 대사량이 지나치게 많으면 체중이 줄고 다이어트가 되어야 합니다. 어른들은 체중 감량을 하기 위해 운동을 통한 활동 에너지의 소비량을 늘립니다. 하지만 성장기 소아청소년의 키와 체중이 동시에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유는 에너지 소비의 대부분이 성장 대사에 이용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기초대사량이 성장 발육에 충실히 이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소아청소년 중에서도 식사량이 매우 적거나 소화력이 약하거나 활동대사량이 지나치게 많으면 기성장애 발육이 부진해지고 특히 체중이 평균 미만의 저체중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른은 어떨까요? 신체 나이의 정점은 25세 전후인데 그 이후가 되면 어른은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점차 느려집니다. 40 내지 50대가 되면 뚜렷하게 신진대사가 느려집니다. 전체 대사량의 60 내지 70%를 차지하는 기초대사량이 매년 1%씩 감소하면서 자연스럽게 살이 찝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의 노화 과정에서 근육이 조금씩 손실되고 골밀도가 낮아지면서 체중 저하의 요인이 있지만 기초대사량의 감소로 체지방이 증가하여 뱃살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저체중인 분들도 이렇게 나이가 들면 40대 이전에 비해 체중이 조금씩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저체중인 분이 급성 또는 만성질환, 수술, 암투병 등으로 인하여 단기간에 현저한 체중 감소를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체중이 감소한 기간에 비하여 체중을 늘리는 기간은 2~3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웃풋 과잉의 대표적인 유형은 활동대사량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활동대사량은 하루 동안 일이나 운동을 하면서 소모되는 에너지의 양인데요. 40대 이후에도 여전히 체중 미달인 분이라면 강도가 높은 운동이나 활동 후의 체중과 충분한 쉼을 했을 때의 체중을 수시로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꾸준한 웨이트를 통해 근육량을 늘리면서 체중 증가에 성공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단지 운동량만 늘려서 체중이 증가한 것이 아닌 규칙적인 식습관의 패턴을 통해 벌크업에 성공한 것입니다. 만약 3 내지 10 백분위수 수준의 심각한 저체중이었다가 웨이트를 통해 체중 증량에 성공했다면 웨이트를 통한 활동 대사량 이상의 칼로리 섭취가 된 것입니다. 소화력이 완전히 개선되지 않더라도 아웃풋이 과잉되지 않으면 체중이 늘게 됩니다. 먹방을 하는 유튜버 중에는 잘 먹는 정도가 아니라 한 끼에 10인분 이상을 먹는데 체형이 날씬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관해 저에게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신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잘 모릅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 합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명쾌하게 규명된 자료가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먹방이 수익 사업인 만큼 극단의 다이어트를 하거나 소화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치료를 받거나 고강도의 운동을 하거나 할 가능성이 있지만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잘 먹고 소화도 잘 되고 대소변도 잘 보고 운동도 적당히 하고 잠도 잘 자는데 한 번도 살이 쪄본 적이 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유형은 아웃풋 과잉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운동이나 활동량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다른 쪽의 에너지 소모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뇨병과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대표적인 만성 소모성 질환입니다. 마른 당뇨 환자는 혈당 분해가 안 되면서 당이 줄줄 새어 체중이 늘지 않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는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보다 많이 분비되어 지나친 에너지 소모로 체중이 감소합니다. 이런 병적인 사례와는 달리 겉으론 건강해 보이는데 라이프 스타일상 에너지 소모가 많아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교감신경 흥분형으로
호흡, 맥박, 혈류의 흐름이 빠르고 기질이 급하고 텐션이 높은 분들입니다. 평소 불안 또는 긴장도가 높은 분들도 에너지 소모가 많은 편입니다. 이런 분들은 활동 대사량이 아닌 기초 대사량에서 에너지 소모가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병이 아닌 경계선상의 대사증후군입니다. 다만 에너지 소모형에 대한 내용은 저의 주관적인 견해일 뿐 학술적인 근거가 전제된 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 유형은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참고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전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병이든 유전적인 소인이 적든 많든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유전은 출생한 이후에는 더 이상 개선이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살이 안 쪄서 고민인 분들께서는 현재 내가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찾아내야 합니다. 영양이 개선되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소아청소년은 성장 발육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기대 수명은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살이 안 찌는 이유를 분석해보면 경우의 수가 단순하지 않고 복합적입니다. 이를 토대로 본인에게 맞는 살찌는 법을 터득한다면 분명히 지금보다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